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김다래입니다. 오늘 저는 고혈압 약제 가이드라인에서 언제 어떻게 약물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 지침을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고혈압 정의를 하향 조정했지만 이후에 나온 유럽 심장학회나 대한고혈압학회는 기존의 고혈압의 정의였던 140에서 90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는 140에 90 이상 고혈압으로 정의하고 2기는 160에서 100 이상일 땐 2기, 그 사이에 있던 1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치료 효과는 고혈압으로 인한 심내혈관 질환 예방, 사망률 감소, 그리고 이미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심내혈관 질환을 진행 억제를 하고 재발을 예방하고 사망을 감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2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스톨릭 BP와 다이어스 BP를 감소할 때 주요 심내혈관 사건이 감소하고 전체 사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치료 중 비용 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식도는 진단부터 치료의 모식도입니다. 진료실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이면은 가정혈압과 20도 또는 24시간 활동혈압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료실 혈압이 높지만 실제로 가정혈압 또는 주간 활동혈압이 낮은 배기고혈압, 그리고 진료실 혈압이 낮지만 가정혈압 및 주간 활동혈압이 높은 환자인 가면고혈압 환자들의 디퍼런스 다이어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진단된 이후에는 심내혈관 위험도를 위험인자, 무증상 장기 손상, 심능혈관 질환 유무를 평가함으로써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위험을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라 생활요법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증상 장기 손상은 이와 보시는 것 같이 뇌실주의 고신호 강도, 미세출혈, 무증상 뇌경색, 좌심실 비대, 알부민율 EGFR 감소, 죽상 경화반, 관상동맥 석회 점수가 400점 이상일 때 또는 PWV가 높을 때 그리고 고혈압성 망막성이 3, 4단계에 있을 때를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고 하고 임상적 심내혈관 질환이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협심증, 심부전, 심방세동, 그리고 만성 콩박병이 3기 이상으로 있을 때를 임상적 심내혈관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인자의 개수와 고혈압 전 단계인지 1기 고혈압인지 2기 고혈압인지에 따라서 생활요법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혈압이 115, 75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톨릭 BP가 20, 다이어스 BP가 10씩 증가함에 따라 심내혈관 사건이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혈압이 120에서 80 이상의 경우에는 강압을 위한 생활요법 치료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요법은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절주, 채식 위주의 식사, 운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자동 혈압을 이용하여 진단된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의 심혈관 질환 동반 환자는 이 고혈압 전 단계에도 생활요법과 함께 약물치료 고려하는 것을 2way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군 1기 고혈압은 생활요법 후 약물 치료를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 대한 효과는 약물 치료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환자들의 전체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면 가역적인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생활요법을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위험인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자주 방문하여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저위험군이어도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위험군, 고위험군 환자에게서는 생활요법과 동시에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기 고혈압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와 메타 분석에 따르면 160에서 100 이상의 고혈압 환자군에서는 약물 치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므로 2기 고혈압 환자는 생활요법과 함께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고혈압 환자분들인데 고령에서도 고혈압 약물 치료는 분명한 심내혈관의 이득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쇠한 노인 환자를 포함한 모든 노인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160이 넘으면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140에서 159 사이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약물 치료에 잘 적응할 것을 기대된다면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의 목표 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목표 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내혈관 위험도가 고위험인 경우에는 130에서 80을 목표 혈압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인 고혈압의 같은 경우에도 스프린트 트라이얼에서도 적극적인 강압 치료가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14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심내혈관 위험도가 증가하고 어느 수준까지는 혈압 감소에 따른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줄어들지만 혈압을 지나치게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임상 연구들의 사후 분석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낮출 경우에는 심내혈관 사건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또 혈압이 너무 낮을 때는 병태 생리학적인 불이익이 생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해 같은 경우에는 이완기 혈압 70 미만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노인, 그리고 재관류술이 되지 않는 다발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 그리고 다발성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당뇨병 환자, 신비대가 동반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완기 혈압을 낮게 조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 혈압 도달의 모식도이고요. 고혈압 약물 치료의 선택의 원칙은 약효가 24시간 지속되어 1일 1회 복용이 가능한 약을 사용하고 최저 및 최대 효과 비가 0.5 이상이어서 혈압 변동성이 최소화되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 고혈압 약제로는 에이스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 선택은 혈압의 수치보다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동반 질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약이 다른 약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작용 및 환자의 동반 질환을 고려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게 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전원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 베타 차단제가 포함된 고혈압 약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고혈압 약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뇨제는 사용 초기에 콩팥 세뇨관에서 나트륨 흡수를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말초 혈관 저항을 감소시켜 강압 효과를 나타냅니다.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고용량 투약하였을 경우 저칼륨 혈증, 내당능 저하, 요산 증가, 부정맥 지질 대사 장애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용량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압 치료에서는 1일 25ml까지 처방을 합니다. 다만 베타 차단제와 병용에서 투약하였을 경우 당뇨병 및 이상지혈증 발생이 증가하므로 비만한 환자나 당뇨 발생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이런 병용요법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클로로달리돈, 인다파마이드와 같은 티아지드계의 유사 이뇨제가 클로로다이아자이드에 비해 강압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저나트륨 혈증 또는 저칼륨 혈증과 같은 부작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루프이뇨제는 우려성 신부전 또는 EGFR 30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스피로노락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환자에서 25에서 50ml 정도 소량 사용할 수 있으나 고칼륨 혈증과 여성형 유방의 부작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협심증, 심근경색, 빈맥성, 부정맥을 동반한 경우 심장 선택성이 높은 베타1 선택성 베타 차단제가 추천되고 그리고 심박수가 높고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2에서 3도의 방실전도 장애가 있거나 말초 혈관 질환을 동반된 환자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혈당 및 지질 대사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혈당 상승이 있는 경우 당뇨병 환자,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 차단제는 장기간 작용하는 칼슘 차단제를 추천합니다. 칼슘 차단제는 관상동맥 확장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정형 혁신증, 이형 혁신증에 효과적이며 경동맥 죽상 동맥경화증의 속도를 늦추고 신비대를 감소한 효과가 있습니다. 난 다이아이드로피리딘 칼슘 차단제인 베라파메가 딜티아젬은 반사성 빈맥이 없어 심근 경색 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완기 충만을 개선시키므로 HCMP 환자에 추천됩니다. 하지만 이 계열의 약제들은 변비 및 방실 전도 장애, 심근 수축력을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실 차단 및 수축기 신부전 환자에서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이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차단제에서는 빈맥, 발목 부종, 두통 및 악명 혼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차단제는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하고 콩팥 기능 장애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LVH나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억제한 효과가 있고 혈당 및 지질 대사에 미친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엔도텔리얼 펑션을 개선시키고 혈관 제형성에 이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레터럴 레날 아테로스클레로시스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혈압 및 콩팥 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치료 시작 첫 2개월 내는 혈청 크레아틴이 상승할 수 있지만 기저치 대비 30% 이내로 상승하고 혈중 칼륨이 5.5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약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이스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는 태아의 해로움으로 임신부에게는 금기가 되어 있고 부작용으로는 고칼륨 혈증, 바이레터럴 레날 아테로스클레로시스 환자에서는 급성 콩팥 손상, 밑혈구 감소증, 혈관 보정 발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3분의 2 이상에서는 한 가지 종류의 고혈압 약으로 조절되지 않고 기전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고혈압 약이 필요한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혈압 치료가 장기화될수록 그리고 임상적 위험도가 높거나 목표 혈압이 낮은 환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1기 고혈압 환자에게선 처음 단일 약제를 투약을 하고 만약에 목표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하거나 다른 계열로 변경하거나 또는 소량의 이제를 병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량을 증가하는 방법보다는 작용이 다른 약제를 소량씩 추가하면 강압 효과 및 수능도를 동시에 높이면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량의 이제를 병용을 하는 것이 추천되고 약제 용량이 안정되면 수능도를 고려하여 단일 제형 복합제를 병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2기 고혈압이나 고위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약제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량의 이제를 병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제를 병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ARB 또는 에이스 억제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약을 병용하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여서 우선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와 다른 약제와도 병용이 가능하지만 베타 차단제와 이뇨제를 병용하였을 때 당뇨병 및 대사장애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 ARB와 에이스 억제제의 병용요법과 같이 비슷한 기전의 약제를 병용하면 말기 콩팥 질환이나 뇌졸중 등의 심내혈관 발생이 오히려 더 증가함으로 피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이상으로 고혈압 약물 치료 최신지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